통일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이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억제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와서 반드시 북한 핵을 폐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인데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의 문제죠. 그건 우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확고한 억제 체제를 구축을 해야 되고, 네, 그건 그리고- 기본이고요. 예, 그리고 북한이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야 된다. 이제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는 다양한 노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건 뭐 절대적으로 동의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사실 제재와 압박만 진행되던 시절하고 대화가 같이 이루어지던 시기를 비교를 했는데 오전에 보니까 이제 조정식 의원님께서도 거기에 도발 횟수를 비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역시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북한의 도발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핵과 미사일 문제도 실제로 대화가 진행될 때는 원자로 냉각탑이 폭파되기도 했고 풍계리 핵실험장이 폐쇄되기도 했고 동창리 ICBM 발사대가 해체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재와 압박만 진행되던 시기에 혹시 조그마한 어떤 성과라도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그마한 성과라도 있었던 게 있었습니까?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예를 들면은 2005년 방코 델타 아시아 그 은행의 그 자산을 북한 자산을 동결 했을 때 그때 북한이 상당히 전향적으로 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여러 가지 대화들이 이제 진행될 거라고 하는 게 예측돼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죠. 그 다음에 그 전후에서 실제로 대화가 진행되고 있었고요. 그 델타 방코아시아에 대해 억류돼 있던 그 금융자산을 해지하기 위한 일정 정도 미국과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고요. 대화가 중단되고 제재와 압박만 이루어졌을 때는 오히려 핵과 미사일 개발이 급진전됐다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의 결과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 지난 정부 시절에 북한과 대화가 진행 중일 때, 그러니까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시작해서 하노이 거의 회담이 있던 해까지죠. 이때까지 북한의 그 플루토늄 생산량, 그러니까 대화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었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죠.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해외에서 열린 국제 세미나에서 미국의 핵물리학을 전공하는 과학자 단체입니다. 핵물리학을 전공하는 과학자 단체에서 그 기간 동안에 북한의 플루토늄 양을 분석을 했는데 실제로 얼마만큼 제철이 추출됐고 이 플루토늄 양을 분석을 했는데 실제로 이 대화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플루토늄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혹시 연구 결과 보셨습니까? 그 제가 자세히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못 봤죠. 예, 예, 아마 저기에서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과학자 단체입니다. 네. 그래서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결국은 비핵화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결국 해결되지 않는다. 대화를 어떻게 하든지 이뤄내야 되고 그 대화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 통일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고요. 네. 네. 마지막 질의일 것 같은데요. 외교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지난 12일 날 이번 그 이스라엘의 교민을 대피시키기 위해서 공군 수송기를 파견했고 여기에 우리 교민들과 일본인 탑승객 51명도 같이 태워서 오지 않았습니까? 네. 뭐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다른 나라 사람이라도 대피시키는 건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혹시 비용을 청구했거나 청구할 생각이 있습니까? 정부가 긴급
위난 시에 국민들을 대피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본인에 대해서도 비용을 청구할 생각은 없는 거죠. 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저희가 예, 지원하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저는 국격을 높이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브로드피크 등반 도중에 실종됐던 고 김홍빈 대장, 이때 당시에 구조하기 위해서 헬기하고 구조 수색비가 6,800만 원 발생했는데 이걸 계속해서 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그래갖고 내놓으라 그래갖고 안 내놓으니까 소송을 제기해서 1심 판결에서 청구 금액의 25%만 받아라 이러니까 또 항소까지 했어요, 외교부가. 너무하지 않습니까? 네, 요즘 케이스가 좀 다른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사건 사고인 건 맞습니다만은 그런 재외 국민을 대피시키기 위한 긴급 위난 상황하고는 또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여기도 이게 지금 현재 재난 상황이고요. 재난 상황. 그다음에 이제 이때 당시에 구조 헬기하고 수색 구조 비용. 그래서 또 이 김홍빈 대장은 또 단순한 어떤 개인적인 등정도 아니고 우리 국민이자 훈장까지 체육 훈장까지 받아서 산악 영웅으로 실제로 불리우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게 그 단체가 가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이분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다른 나라 사람도 이렇게 급할 때는 태워서 대피시키고 하는데 아니 지금 현재 등반하다가 실종돼서 거의 지금 사망하는 사람 갖다 구조하기 위해서 수색하고 헬기 동원한 비용을 갖다가 내놔라 그래서 안 내놓는다고 구상권 청구하고 소송 제기하고 소송에서 25%만 받으라고 그러니까 항소까지 제기하고 이게 뭡니까? 네, 이것은 이제 실종 사건의 경우에 당연히 사건 사고에 해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해외 위난 상황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헬기 비용의 상당 부분은 이런 조난 당한 당사자가 아니고 베이스 캠프에 체류하고 있던 영상 촬영팀 또 원정대 관계자를 광주 광역시의 산악 연맹의 요청에 따라서 시내까지 이송하기 위해서 그것이 헬기가 또 동원이 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외교부가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경우도 인도적인 지원이고 우리 저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기업이 부담해야 될 것까지 우리 정부가 갚아주고 실제로 일본인도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당했을 때 정부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다 구조도 하고 대피도 시켜주고 하는데 우리 국민이 해외에 나가서 국가 위상을 높이다가 그것도 우리 국민의 거의 사랑 영웅들이 여기서 재난을 당하고 여기에 구조를 하는 비용들을 갖다가 저기 구조를 했다고 해서 구조 헬기를 동원하고 했다고 해서 그런 비용들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너무한다. 그래서 외교부에서 이런 문제들은 좀 더 실제로 이게 이렇게 등반하다가 사망하는 것도 사실 이게 대란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목숨을 구조하는 것도 당연히 국가의 임무라고 보고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법률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귀추를 저희가 먼저 주목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저희 잘 참고하겠습니다. 통일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통일교육원 그 교수를 한 명을 채용을 했지요. 네. 그런데 이 채용과 관련해서 아주 논란이 많습니다. 통일부 내부의 공무원들도 지적을 하고 있고 관련 연구자들이 해당 채용이 불공정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혹시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고 그 이후에 제가 상세하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그
채용 면접 심사 채점표를 좀 확인을 해봤어요. 한번 그 채점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심사위원이 3명인데 심사위원 B와 C는 거의 유사한 심사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 A는 완전히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구분을 하고 있죠. 1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상을 주고 2등에 대해서는 다 중을 주거나 하나는 하를 줬습니다. 그런데 하를 준 내용을 봤더니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에 대해서 하를 줬는데 이 2등을 하신 분이 15년간 통일교육원 교수로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통일교육센터 소장을 맡고 있던 사람인데 어떻게 15년 동안 더구나 특히 이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베스트 강사까지 수상을 했던 사람이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이 하이고 그다음에 문제는 1등을 했던 사람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가 상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경력이 전혀 없는데 공무원으로 정신 자세가 상이고 이 공무원으로 실제로 이런 쭉 통일교육원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중을 이렇게 매겨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첨을 해서 결국은 심사위원 B, C가 비슷하고 A만 확연하게 구분을 함으로 인해서 저 A에 의해서 심사위원 A에 의해서 그 교수 채용하는 사람이 결정이 된 겁니다. 그렇죠? 채점표로 봤을 때 이 심사위원 A뿐만 아니고 심사위원 모든 분들의 그 점수와 입장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아니 되겠습니다. 근데 저기 예. 봤잖아요. B하고 C하고는 큰 차이가 없잖아요. 심사위원 B, C는 큰 차이가 없는데 A만 저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채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심사위원 A가 누구냐? 그래서 알아봤더니 상명대 교수이고 국가안보실 김태호 차장 그다음에 김용호 장관과 함께 그 유명한 뉴라이트 한국 자유회의 창립 멤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통일부 내에서 다 지금 지적하고 있는 내용은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의 제자를 교수로 뽑아주기 위해서 이 심사위원을 선정을 했고 이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에 의해서 결국은 안보실이 1차장의 제자가 선택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들이 심사위원 선정은 통일부와 안보실이 관계한 바가 없고 그것은 외부인들로 인사 핵심처가 객관적으로 선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을 신설할 때 이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예, 재외동포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 정책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재외동포 업무가 각 부처에 분산돼 있던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행정 처리를 아주 용이하게 하면서 우리 재외동포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재외동포청이 정부 기관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재외동포 단체나 행사들에게 직접적인 예산 지원을 했을 때 예. 발생 예, 그런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을 설립하던 당시에 이러이러한 면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우려된 사항이 정부 기관화했을 때에 여기에서 만약 재외동포들을 직접 지원하게 될 경우에 자칫 국적이 현지 국가인 동포들 그러니까 뭐 중국이나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데서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도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포들도 거기에 이제 파라법에 위반될 여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아마 그때 당시에 우려가 제기됐고 그래서 정부 기관이 아닌 협력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지원하는 게 향후에 혹시라도 하는 외교적 마찰의 소지, 외교적 갈등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겠다. 그랬던
적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협력센터와 재외동포청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할 분담이 좀 제대로 되고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네, 재외동포청의 설립 전과 설립 후의 가장 큰 차이는 과거에는 외교부가 정책 수립을 했고 사업 시행은 재외동포 아니 그 얘기 말고 재외동포 실질적인 지원만 관련해서만. 이게 그 예. 잠깐 말씀드리고. 예. 그렇게 다른 거 다 했는데 아니까 그건 안 해도 양쪽으로 되고요. 이제 정책 수립과 사업 시행을 통합해 가지고 예. 결국은 체계적이고 그건 종합적이고 동포청이 할 일이고. 예, 그렇게 하는 예. 게 이제 그 취지였습니다. 아니 시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재외동포청이 정책 수립과 사업 시행을 다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고용승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니 그걸 그 고용승계도 그거 지금 아, 네. 문제의 쟁점이 아니고 아니, 고용승계- 내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는 지금 정부 기관이 직접 다른 국가들의 동포들을 지원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인 마찰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 기관이 아닌 협력센터에서 일정 정도 담당을 하라. 그래서 협력센터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취지는 아닙니다. 예.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그것 아닙니다. 때문에 예. 처음에 법안 검토할 때부터 다 얘기가 됐었는데 그런 것도 부분적으로 고려됐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주된 이유라고 보지 그게 못하고. 심각한 문제였어요. 아니요. 그런데 가장 아직 법안 심사 과정에 그때 참여 안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안 심사할 때 재외동포 기본법 심사할 때 예. 심사할 때 그 예.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제일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은 동포청과 협력센터가 그런 역할 분담이 좀 제대로 되고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재외동포 협력센터는 재외동포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재외동포 차세대 정체성 함양을 지금 실제로 담당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우리 동포에 대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일부 국가에 대해 가지고는 우려하는 경우도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부분을 각별하게 조심해서 했고 예. 그래서 재외동포 재단을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예. 일본 같은 데도 그러니까 사사카와 재단이나 KF 같은 재단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 정부 기관이 직접 지원할 경우에 외교적인 마찰이 우려가 있으니까 아직 지금 청장님이 그 감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재외동포 기본법 심사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이 됐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 히스토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지금 동포청과 협력센터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외교부 장관께서도 이 문제를 한번 각별하게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네, 그럼 재외 동포에 대한 권익 보호와 서비스를 어떻게 효율화 시켜서 할 것인지 그런 각도에서 재외 동포청, 그다음에 협력센터 각각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심도 깊게 검토하겠습니다. 마찰이 혹시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네, 그런 오해를 피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방안들이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